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속재산 파산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이제 실무준칙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사건 처리에 대한 어떤 재단 채권 기준을 마련하고 자료 제출 목록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기존의 상속재산 파산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이제 개인 파산과 동일한 그 서류를 요구했지만 좀 불합리한 점이 많았죠. 오히려 상속재산 파산의 특유한 서류를 좀 간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상속인은 뭐 굳이 상속재산 파산에 출석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준칙을 376호로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 목록도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을 파산 신청하는 경우 이제 별지로 13가지로 이제 지금 개인 파산에서는 14가지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법원 사건에서는 이제 14개 플러스 두세 개를 더 추가했습니다만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속재산에서도 별지 목록을 이제 확립을 했습니다. 확립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압류금지. 일반 생전, 살아있는 사람의 개인 파산에서는 면책제도가 있고 또 면책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압류금지가 정해져 있죠. 임차보증금 서울 같은 경우는 5천만원, 지방은 뭐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4,300, 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2,300, 2,000, 2,700, 2,000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등급으로 나눠서 차등을 하지만 어찌됐든 채무자로서는 그 보증금은 본인 재산이 돼서 주거 안정에 기여를 합니다. 근데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법에도 규정이 없죠. 국회에서 뭐 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실무 준칙으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걸 명확하게 했습니다. 일단 압류금지 재산은 아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배우자나 가족 중에 생계를 같이 하는 이제 직계혈족이라 그러죠.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70세 되신 분이 보증금 5천만 원을 두고 서울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뭐 국민연금 만약에 뭐 130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월세를 50만 보증금 5천에 월세 50을 내고 있었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한 2억 됐어요. 그런데 상속재산 파산에서 과거에는 5천만 원을 그대로 관제인한테 줬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만약에 그게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미망인이 배우자가 70세로서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어요. 국민연금도 배우자 거야 2분의 1 범위 내에서 수령만 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그 보증금을 환가하는 거는 남은 잔존 배우자한테 너무 가혹하죠. 그런 경우에는 압류금지 재산을 유추해서 이런 경우에는 압류금지 재산을 봐서 상속재산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자. 편입시키지 말자. 뭐 사실상의 배우자, 사실혼의 배우자도 보호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외에는 산재, 뭐 보험, 일반 이혼 재산 분할에서도 똑같이 보호를 해주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상속 개시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필요한 자료를 관제인이 요청했을 때 이제 제출해야 되죠.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보증금이 출처라든가 이런 거를.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초본. 과연 사망 당시에 같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등본 초본만 같이 해놓고 같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또 다른 여러 주변의 어떤 증언에 의해서 입증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단 채권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뭐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는 뭐 얼마 안 되죠. 인지가 2천이고 송달료는 그래서 채권자가 만약 10명이면 한 50만 원 됩니다. 작은 금액은 아니죠. 그 다음에 예납금도 30에서 뭐 많은 경우는 50만 원이 되죠. 그래서 그것도 뭐 한 돈 1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어려운 그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그걸 대납을 해줬을 때 재단 채권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많았던 게 장례비입니다. 장례비는 한국에서 통상 부의금, 부조금이라고도 하죠. 부의금에서 이제 받은 다음에 그걸로 다 충당을 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자녀나 이제 자녀별로 그 부의금의 어떤 비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갔죠. 그게 이제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부의금이 거의 안 들어오는 빈약한 장례식도 있죠.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망인이 객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을 품을 떠나서 타지에서 타향에서 고독사 혹은 뭐 사고사를 당했을 때 가족들이 이제 떳떳지 못한 죽음 아니면 객사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죠. 객사는 옛날에 막 집에도 안 들어왔죠. 집에도 장례 치를 때 전통사회에서는 시신도 안치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객사 당한 사람들은 되게 그 시신에 대해서 차별이 존재했죠. 근데 그런 의식이 아직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좀 알리길 꺼려하는 문화가 있었고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떳떳지 못한 죽음, 뭐 좋은 죽음, 나쁜 죽음을 구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인식이 그런 경우에는 뭔가 좀 꺼려해서 다른 그 주변 지인들한테 잘 안 알리죠. 그러다 보면 그 부의금을 뭐 모으면 이제 가족들이 주로 충당을 하죠. 근데 그 가족들이 생활 형편이 어렸을 때는 부의금으로 제대로 충당이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상속재산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부의금을 소명을 해서 장례 비중 부의금을 제외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 상속재산에서 보전을 해라. 재단 채권으로. 그런 이제 기준을 마련하고 다만 또 부의금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부의금을 소명하면 아마 대부분 인정이 안 될 거예요. 소명하지 못하면 일단 파산재단, 그러니까 파산재단에 편입한 재산이 2천만 원 정도면 2천만 원 이하면 20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주자. 다음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면 300만 원 정도는 인정해주자. 5천만 원에서 1억 원이면 한 500만 원 정도는 인정을 해주자. 1억 원을 초과하면 예를 들어서 뭐 파산재단이 한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럴 땐 1천만 원까지는 인정해주자. 그렇죠. 왜냐면 파산재단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두둑하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파산재단이 500만 원 있는데 500만 원 장례비를 들었다 그래서 다 그걸 인정해주면 채권자들 입장에서 되게 불이익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한을 하는 겁니다. 2천만 원 이하니까 2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500만 원에서 200만 원 인정해주고 나머지 300은 배당을 하는 거죠. 만약에 파산재단이 1억 3천이에요. 그럼 1천만 원 인정해주고 1억 2천을 채권자한테 배당하면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크게 불이익하지 않고 파산 상속인들도 상속인 입장에서는 1천만 원 정도가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 장례비를 인정받으면 좀 균형을 맞출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 출석 의무도 면제하고 상속인은 상속재산 파산 사건이 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 굳이 본인이 뭐 궁금해서 참여하는 건 뭐라고는 안 하지만 강제로 꼭 나오시오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 제출 목록도 지금처럼 뭐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신청인 자격 서류를 관련 서류를 해서 한정승인 상속 심판서 재산 목록 포함 이거 꼭 내야 되겠죠. 1번으로 내고 2번이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세 번째가 상속인의 인감증명.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속인이 대리인한테 제대로 그 사건을 맡겼는지 이런 거를 이제 살피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피상속인 인적사항 관련 서류는 피상속인이 폐쇄 가족등록부 기본증명서 상세,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상속인이 말소된 주민초본,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망 원인 서류 중에 사망 진단서 같은 것도 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죽음이 객관적으로 이제 뭐 범죄에 의한 행위인지 아니면 자살인지 아니면 무슨 병원에서 뭐 수술 중 사망한 건지 아니면 자연사인지 사고사인지. 왜냐면 잘 보십시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망인에 대한 보상금이 상속재단이냐 아니냐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통사고라 그러면 왜냐면 그걸 모르고서 교통사고가 아니고 그냥 이 다른 죽음으로 알았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 그럼 병원하고 의료사고에 대해서 이제 의료과실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망 원인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뭐 다 자연사가 아니잖아요. 사람 목숨이라는 게. 범죄 사고사로 죽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범죄 사고사로 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교통사고 뭐 각종 그 사망 원인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좀
형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뭐냐면 그 자전거 타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1억 원인가까지 뭐 몇 천만 원인가까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망인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속인이 받죠. 그럼 그건 상속재산은 아닙니다. 보험금도 다 틀립니다. 교통사고인 경우에는 이제 상속재산으로 보죠. 그래서 사망진단서도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어떤 관제인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주거 관련 서류, 그쵸? 뭐 부동산이 있었으면 당연히 등기부 띄우셔야 되고, 임대차 계약이면 임대차 계약서, 무상거주면 무상거주. 그 다음에 이제 망인의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당연히 필요하죠. 과연 3년 전 돌아가시기 전에 부동산을 소유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재산을 소유했는지, 이걸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이걸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 사망시과 동시에 또는 사망인이 속한 달이 말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지방세 정보, 체납액, 인지세, 환급액, 이건 이제 재단 채권을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지, 토지 정보, 이거 지적전산 자료하고 똑같죠. 소유하고 있었는지, 국세 정보, 체납액, 고지액, 환급액, 금융거래 정보, 은행, 보험, 투자 상품 다 나옵니다. 국민연금 정보, 국민연금 가입 여부, 대여금 채무 존재 여부, 국민연금에서도 이제 대여금도 나올 수 있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가입 여부 및 대여금 채무. 우리가 연금 담보로 해서 많이 돈을 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인연금 정보,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회, 건축물 정보도 있습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의 가입상품. 이런 건 저희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군인공제의 가입상품, 과학기술인 공제회도 있습니다. 한국교직원 공제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지급금 채무. 뭐 특수한 경우는 법무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제도 있어요. 또 그쵸? 그런 건 일반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는 아직 공제가 없죠. 그쵸? 공제가 있는 직업인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망인의 재산으로 봐서 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 17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신청 시기 제한 없음. 이거는 이제 금융채권이 존재죠. 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및 예금 채권 및 채무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 과태료 체납 여부, 상조회사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13가지를 가급적 피상속인의 어떤 핵심적인 조항 위주로 이제 해서 이것만 보고, 특별히 그걸 보던 중에 과거에 채무자가 아니라 다른 상속인에게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그 돈이라든가 부동산이 이전됐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제가 하는 사건 중에서도 그게 있습니다. 사망 직전에 부동산이 조카에게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수천만 원이 현금으로 빠진 게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흔히 말하면 객사입니다. 자살. 그러니까 자녀하고 거의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상속인에게 통보되죠. 당신 모친이 언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뭐 그동안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어머니가 이제 핏줄인데 수십 년 만에 연락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찾아서 이제 뭐 사체를 인도받거나 아니면 이제 장례 유골함을 받죠. 그러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변호사를 찾아오면 일단 한정승인 같은 걸 하라. 그럼 이제 한정승인을 하고서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 자기는 사실은 어머니가 아니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라요. 뭐 누구하고 가까웠는지 재산이 있었는지. 그냥 신청하면 이제 관제인한테 신청을 해도 관제인이 뭐 해라 할 때 되게 힘듭니다. 아니 어머니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자기도 짜증나죠. 간혹 관제인도 원망을 합니다. 뭐 갖고 와라 자기 거도. 그럴 때 이제 적절하게 이 기본 정보 13가지 어떤 기본 정보를 보면 망인이 과연 어떻게 재산은 어떻게 되고 뭐 생전에 재산이 형성이 안 돼 있는데 굳이 그 다른 그 아들이라든가 뭐 다른 가족들의 어떤 재산을 막 후벼파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망인의 자료를 그러니까 충실하게 내는
이걸 이제 확립을 했다고 보여요. 아, 이 정도 13가지가 내면 대한민국 내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은 그야말로 부채하고 10원짜리 한 조각까지 현금이 아닌 한 다 발견하는 거죠. 그걸 토대로 세심하게 조사한 다음에 다른 가족들 거를 요구를 해라. 그게 이제 이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엔 거의 확정이 되고 서울해생법원에서 하면 지방도 안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무슨 서울해생법원이 잘났다가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사 범위는 특정하고 한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존의 지방도 더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면 모를까. 이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이제 서울해생법원에서 반포가 돼서 뭐 12월 1일이든지 아니면 뭐 한 1월쯤에 내년 1월 1일부로 지금 이제 거의 확정 전이기 때문에 뭐 관제인들 의견 조회를 통해서 아니면 판사들의 의견 조회를 통해서 아니면 전국 파산 법원 판사들의 어떤 의견을 조율을 해서 좀 미세한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큰 범위 내에서 시행되면 상속재산 파산과 관련해서 좀 더 활성화도 돼 있고 조사할 건 조사하고 상속재산 파산은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대리인들 많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걸 왜 하냐 쓸데없이 괜히 힘만 들고 혜택은 없고 그렇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또 정리할 채무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정보를 모르는 차원에서는 또 이거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죠. 그래서 향후 이제 상속재산 파산에 영향을 미치면 한정 승인에서도 당연히 그 영향을 미치겠죠. 그 첨부 서류라든가 이런 거에. 그래서 아마 조만간 확정될 테니까 유심히 지켜보시면 향후 그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